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여성가족부 간판은 내리고 여가부의 핵심 기능, 이를테면 성평등이라든지 청소년 가족, 여성 권익 증진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가져간다는데 복지부 내에 신설된 본부 이름이 꽤 길어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 인구 플러스 가족 플러스 양성 플러스 평등. 이 개편안 어떻게 된 걸까요?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황금기는 노무현 정부 때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가 돼요. 물론 여성부에 가족을 껴넣으면서 여성에 왜 가족이 같이 붙냐, 그것이야말로 가부장적 사고가 아니냐, 여성하면 무조건 집안일 돌보는 사람이냐, 그런 전형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폐지된 게 바로 호주제였습니다. 근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성평등 된 거 아니야? 오히려 역차별이지 이제, 이런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풍을 계기로 여가부 폐지, 이 카드가 정치권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여가부는 18개 중앙정부 부처 중에 규모가 최하위고요. 정부 전체 예산 중에 0.2%를 쓰고 있고 인력은 청인 기상청보다도 적어요. 이 미니 부처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는 선거나 주요 국면 때마다 이걸 없애자, 말자 하고 있는 거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이 여가부 폐지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었죠. 이 7글자 SNS가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물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정치적 계산만 갖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가부가 100%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잇따른 권력형 성폭력에 침묵하고 불법 촬영, 스토킹 등 이 여성폭력 사건과 성평등 관련 업무에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 해왔는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왔는지를 지적하는 여가부로서는 다소 뼈아픈 비판도 있었죠. 현재 정부의 개편안 대로라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성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겹치고 그 외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겹치는 측면이 있으니 이를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해요. 다만 이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 이 본부의 이름만 한번 먼저 볼게요. 저출생 문제는 한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가 한국의 경우 0.81명이라고 해요. 거의 OECD 국가들 중에 최저인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라는 이 본부 이름을 봤을 때 인구라는 키워드가 본부 이름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것은 정부가 이 본부를 통해 인구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뭘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인 가족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남과 여로 구성된 양성의 평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앞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요, 여가부가 그동안 젠더 갈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가부의 시대적 소명은 다 했다는 건데 정말 그런 걸까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80~90% 이상인 스토킹, 불법 촬영, 가정폭력과 같은 젠더 기반 사건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관리직 비율, 전문직 비율 중에서 성별 격차를 따지는 지수가 있어요. 성격차 지수라고 하는데 이 성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에서 2022년 기준 한국은 99위입니다.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임금이 38.1% 더 낮고요.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 규모는 약 145만 명이었습니다. 사유는 과반 이상이 육아와 출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외신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여가부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에 여성지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강력한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성범죄 무고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단체에서는 이 조치가 더 많은 여성들을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또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도 이 최근 자료를 보면 이런 언급이 나와요. 한국의 출생률이 낮은 건 여성이 출산 후에 일과 가정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강요하는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해외는 어떤가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UN 여성기구의 여성 성평등 업무 담당 기관을 등록한 194개 국가 중에서요. 독립부처 형태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나라가 160개국이에요. 여기에 성 또는 여성, 평등 이런 명칭이 조직명에 들어가는 부나 부처의 장이 장관급인 경우는 97개국이었고요. 여기서 뭐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많이들 주목하는 대안으로 독일 사례가 꼽히는데요. 독일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예요. 이 부처 이름도 꽤 길죠. 이름만 보면 뭐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뭐 이런저런 업무들이 뒤섞여서 정체성이 살짝 흐려 보이긴 하는데요. 그만큼 한 해 예산이 크고 직원 수도 700명이 넘는 빅 부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된 형태의 부처는 이 성평등 업무라는 이 정체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의 여가부가 때마다 존폐 위기에 휘말렸던 건 그만큼 예산과 조직이 작고 그만큼 대중의 눈에 보이는 규모 있는 정책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몸집이 더 큰 부처를 만드는 게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현재 정부도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사례를 레퍼런스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백악관 내에 백악관 성평등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뭐 국무부라든지 재무부 같은 주요 정부기관과의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사례와 한국을 1대1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들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우려들도 나옵니다. 뭐 독립국가기관이죠. 인권위에서는 여가부가 담당해온 정책들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평등부 같은 전담 부처가 중심이 돼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가부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와 통합되는 개념이다. 통합을 해서 정책의 집행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 너무 힘이 약해. 그래서 차라리 복지부라는 더 큰 부처의 산하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원래 하던 일에 그 입김이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지 실무 차원에서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와요. 한 부처로서 존재했던 여가부가 다른 부처의 본부로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지부가 굉장히 빅부처죠. 복지부가 한 해 예산이 거의 몇십조가 되는 굉장히 큰 부처인데 업무가 그만큼 많아요. 코로나19 관련한 업무도 복지부가 하고 있고 근데 이 업무가 이렇게 많은 보건복지부인데 성평등 중심의 정책이 보건복지부 업무에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을까? 좀 더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나에 나왔던 신경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여성의 관점, 성평등의 관점이라고 하는 정책의 기조예요. 그 여성에게 필요한 그 관점이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 문화부, 행안부에서 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류가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여성들을 더 괴롭히겠고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 거예요. 이것은 다른 부처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집중 업무가 있는 부처에서는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곳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였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에 힘을 더 줘야 한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뭐 여가부가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뿐 아니라 뭐 다른 성별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지 못했다면 어느 부분에 개선할 점이나 어느 부분에 지원이 필요할지, 현재 안대로 복지부가 여가부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성평등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력을 가져갈 것인지, 문제가 있어? 그럼 없애! 이게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전문가단에서나 아니면은 정책을 만드는 단에서나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축제 분위기로 즐기러 온 인파들로 북적이던 골목에 안전망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태원역 한쪽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이 지금도 수북히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월 마지막 날인 헬로윈을 앞두고 이태원에는 13만여 명의 인파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밖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허용되고 맞이하는 첫 헬로윈이었어요. 폭 3.2m 남짓, 살짝 경사진 골목에 몰린 사람들, 거기서 사고는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가로 세로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사람 수 최대 3명 정도가 적정치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스탠딩 콘서트 갔을 때의 밀집도가 5명 정도, 1제곱미터당 5명 정도인데 이태원에서는 1제곱미터당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11월 1일 기준 155명이 사망했고요. 15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차차 규명이 되겠죠. 다만 현재까지 많은 전문가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큰 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때 나라나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적은요, 사고 당일 인력 투입 문제예요. 경찰도 지자체도 많은 사람이 몰릴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요. 용산경찰서가 사고 이틀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일 약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제한적인 공간에 모이다 보니 불법 촬영, 강제추행 등 범죄가 빈발할 수 있고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은요, 사고 이틀 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헬로윈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죠. 하지만 이게 인력 운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경찰은요, 당일에 137명의 인력을 투입했어요. 하지만 범죄 예방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질서 유지에 투입된 지역경찰은 이 중 32명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와 2020년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 인력도 별도 배치가 됐어요. 물론 방역 예방이 주된 이유긴 했지만 올해는 한 개 부대도 배치되지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이 현장 관리에 투입한 인원도 30여 명 선에 그쳤고요. 물론 현재로서는 이 대처가 사고를 불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우리에게 없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보면요,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 행사가 열려요. 그러면 그 주최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에 얼마를 투입할 거고 참가자들에게 안전 매뉴얼을 이렇게 알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태원 헬로윈 축제가 주최자 없이 시민과 주변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라 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용산구는 우리 책임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고, 경찰도 주최 측 없는 행사에 관한 대비 매뉴얼은 경찰에 없다고 말하고 있고, 서울시도 자치구 2개 이상이 걸쳐있는 행사는 서울시 관여인데 헬로윈 행사는 아니었고 용산구로부터 협조 요청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서로 우린 책임 없어요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사고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요. 경찰 직무집행법을 보면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경고와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의 책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리 역할은 다 했다. 헬로윈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박기영 용산구청장 등의 발언은 더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470여 명을 투입해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월요일에는 국가수와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이번 사고는 또 SNS에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이 영상들도 모두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의혹과 현장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목격자 조사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들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도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낸 성명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인도 집단도 감당할 수 없는 참변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애도의 시간으로 보내야 할까요?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죠. 안주연 마인드맨션 원장님입니다. 결국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나 또 우리가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안전이에요. 이거는 신체의 안전도 있지만 정서적인 안전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안전하게 일단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내 삶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이야기랑 통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트라우마에 직간접으로 연결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What's wrong with you? 그러니까 너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문제니? 이게 아니라 당신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여담이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저도 다른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일찍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서 뭐 지금 어디야? 너 집에 들어간 거 맞아? 이렇게 걱정하는 연락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을 막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걸 본 또 듣동러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셨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마음들, 그 연결감이 지금 현재 힘든 우리를 또 치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올라온 고인 모독성 게시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생존자와 관련된 모자이크조차 처리되지 않은 영상들, 여러 악의적인 루머와 혐오 발언이 담긴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와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일에 정말 소중한 인력이 계속해서 낭비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작가 알랭드 보통이 남긴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도덕성의 근간은 우리가 늘 잊는 이 질문들에 있다. 만일 그게 당신의 아이였다면, 당신이었다면, 가뜩이나 좁은 골목은 불법 증축물들로 더 오가기가 불편했습니다. 주말에는 늘 인파로 가득했고요. 과밀화, 관리되지 않은 군중, 넓은 길에서 인파가 몰려드는 좁은 길은 참사의 재료다. 이번 참사 유형과 같은 군중 압착 등을 연구하는 안전 전문가 에드윈 갈레아 런던 그리니치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헬로윈 주말 동안 이태원 관련 경찰 신고 건수는 368건이었다고 해요. 여타 주말 신고 건수보다 2.4배나 많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첫 헬로윈이었죠. 그만큼 경찰 112 신고도 급격히 많아질 시기라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사가 발생한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곧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겠죠.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나? 2001년에요. 일본 효고현 아카시에서는요. 불꽃 축제 도중 다리에 모인 관중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서 11명이 사망하고 250명 가까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어요.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본의 재난연구 권위자인 무로사키 요시테루 일본 효고현립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요시테루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밀집 상태에서 인파에 휩쓸리면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밀집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태원에서 이번에 토끼 머리띠를 한 남자가 참사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카시 참사에서도 금발 남자가 최초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는요.
어느 한 사람에게 참사 이후 분노를 집중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한 사람에게 분노를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태를 허용한 시스템을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참사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고 경찰 경비 업무 시험에 혼잡 경비를 신설해서 군중관리 훈련을 받는 인력을 더 늘렸다고 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1년 전 헬로윈에는 코로나19 방역 단속을 위해 배치된 기동대 180명을 포함해서 268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2년 전에는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이름의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는 모두 없었습니다. 인력을 다른 주말에 비해 늘리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인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할 간부들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의 증언으로 논란은 더 커졌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은 무엇을 했나? 경찰 지휘부의 초점은요, 애초에 헬로윈 안전관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의 관심은 집회 시위 관리와 마약 같은 범죄 단속에 있었습니다. 참사 발생 전에 용산경찰서 소속 정보과가 정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헬로윈이라 예전보다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인파를 살피고 경찰서에 보고할 정보경찰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합니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시위 대응에 집중하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찰의 현장 인력 운용 계획에서 예년과 달리 기동대는 빠져 있었어요. 현장에 최초로 한 기동대가 투입된 시간은 밤 11시 40분이었는데 이미 사고가 벌어지고 1시간 30분쯤 지난 뒤였죠. 당일 서울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가 81개대였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집회 시위 관리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사 당일 현장에는 용산서에서 나온 마약 단속 인력만 50명이었다고 해요. 서울청에서 헬로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 일대의 마약 관련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기사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입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언급될 정도로 마약 범죄 소탕에 정부의 관심이 기울었었죠. 정부 기조에 발맞추려던 경찰의 어긋난 판단이 사전 군중 관리에 실패해 참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참사 당일 보고라인의 문제도 심각했어요. 저녁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후 사고 발생 직전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있었어요. 당시 현장 상황 총괄 담당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요, 참사 발생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자신의 상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참사 현장으로부터 700m 떨어진 녹사평역에서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이태원 파출소에는 참사 후 1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도착을 하죠. 당시 서울청의 당직 상황과는 112 신고가 계속 쏟아지는데 자리를 비웠고요. 집에 남아있던 김광호 서울청장은 자정이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합니다. 더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시 캠핑장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여서 2시간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가 난 지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비서실 직원을 통해 사고 소식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 보고 체계상 허점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알게 돼서 현재 법 개정이 논의 중인 상황이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않죠.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긴 했지만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차 구청장이라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해서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뒀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나 참사 당일 안전관리, 이런 재난관리 주체로서 지자체의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28분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자정이 거의 다 돼서야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고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게 결국 셀프 수사 아니냐는 논란도 있죠. 제가 최근에 한겨레에서 인상 깊게 읽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엄기호 사회학자가 기고한 글이었는데 시민들은 매우 근본적인 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 책임질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시민은 권력을 위임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 인파관리, 긴급구조 시스템 등이 집중 논의됐다고 하고요. 서울시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불법 증축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될 거고요. 늘 그렇듯 뒤늦게서야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사 후에야 알게 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시스템의 허점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임질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난과 죄책감에 휩싸이는 개인들이 남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며 미안해하는 일선 경찰관들과 구조대원들. 사고 난 줄도 모르고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현장에 있었지만 CPR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죄책감을 느끼는 현장의 생존자와 목격자들. 이번 참사로 사회 구성원에게 쌓이게 된 이런 내상은 결국 이 허점을 어떻게 복구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없었더라면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의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할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한 직장인이 사망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주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생산량이 사람을 압도하는 사회, 정말 무사한 걸까요? 올해 한참 열풍이던 포켓몬빵, 그 실물조차 보기 힘들었던 그 빵이 최근 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죠. 지난달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에 이 기업이 그간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해왔고 안전조치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려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SPC 제품 안 삽니다, 이런 불매 움직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거죠.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들은요, SPC 이후에도 계속 발생했어요.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일하다 매몰됐던 광부 두 분, 열흘 만에 천만다행으로 구조됐지만 정말 아찔한 사고였고, 광산을 운영한 기업은 노후화된 광산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 광주에서는요, 삼성전자 협력업체 DK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철제 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이 직원은 작년에도 업무 도중에 손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오봉역에서는 30대 직원이 열차의 차량을 점검하다가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요, 선로 간 간격이 좁아서 작업 통로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부족했어요. 올해 코레일 사업장에서만 4명의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코레일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 최근 2년간 861명의 안전인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해요, 정부에. 하지만 정부는 125명의 인력만을 승인한 사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뉴스에 나온 사고들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알려지지 않은 사건, 사고는 더 많을 겁니다. 이들이 생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입니다. 일하다 죽을 뻔하는 일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죠? 근데 하지만 낯설진 않아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재 진행형인 비극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산업재해라고 하니까 이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재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기업에서 일어난 손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쳐도 산재고,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두통 이런 질병에 걸려도 산재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080명이었습니다.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은 산재 사망률은 1위인데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확률, 이걸 산업재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재해율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통계 안에 숨겨진 현실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추기 어려운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일터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나 질병이 여전히 은폐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망률은 낮고 재해율은 높은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유난히 일하다 죽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진 한 장 볼까요? SPC 사고 바로 다음 날 찍힌 사진으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사고 장소는 흰 천으로 덮여져 있고 옆 라인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각자의 밥값을 해내는 건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가치에 압도돼서 일하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지워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현장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인 1조, 3인 1조가 원칙인데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할 일은 이만큼인데 이걸 한 명이 또는 두 명이 N명이 다 처리를 해야 했다. 한마디로 사람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가끔 회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축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죠.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안전사고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치는 그물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사회가 강조하는 이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전망은 어떨까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죠.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이 중대재해가 뭐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나 원인으로 수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일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시작할 때부터 좀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 통과 과정에서 50인 미만의 영세한 회사는 당장 안전 대비를 하는 것이 경영의 부담일 수 있으니 3년간 적용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정해졌고, 또 직원이 5명 미만인 곳은 아예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실제로 전체 중대재해의 65%는요, 현재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이런저런 기업 사정 다 봐주다 보니까 정작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고, 안전조치를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귀찮은 일, 납기일도 빠듯한데 시간 빼앗기는 일이라는 인식도 여전하고요.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510명이라고 해요. 안전은 정말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분야예요. 근데 이 안전 체계를 만드는 건 돈 드는 일, 시간 빼앗기는 일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깨지지 않는데 걸리면 강력히 처벌하는 법만으로는 구조 자체가 바뀌겠느냐, 오히려 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평상시에 하는 근로감독은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현장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봉화 아연 광산에서 생존하신 그 광부분들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안전점검을 하러 와도 옷에 흙먼지 하나 안 묻히고 그냥 왔다 가는 형식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안전점검을 하러 관계기관에서 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이런 논문이 또 나왔더라고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 근데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덮이는 비율이 한국은 66.6%다라고요. 이걸 산재 은폐율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1% 증가하면 산재 발생률은 0.7%, 산재 은폐율은 4.1% 줄어드는 현상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쓴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이 노동조합의 사용주 압박 효과와 어떤 감시자 역할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그것도 사기업이. 우리나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국가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산업재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영국에는 석박사급의 전문 연구원들이 산재 예방을 고민하는 보건안전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속한 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명령권, 기소권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요. HSE가 올해 내놓은 미래 전략 자료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의 기본 원칙은 위험을 만드는 사람이 그 위험을 통제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SBC를 비롯해서 기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미루다가 사고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대우하느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상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 상품이 소비자들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들의 활동과 생산품은 사람들의 삶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잖아요. 그건 저는 어쩌면 이미 이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공공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가운데 기업 경영진에 그 무게를 충실히 느껴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 역시 어딘가에서는 근로자이겠죠?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오던 것들이 있죠. SPC 사고나 오봉역 사고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저 사람은 생산직이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비정규직이라, 처우가 열악하고 일도 위험했어 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내심 어쩔 수 없다고 느꼈던 거, 바뀌지 않는 구조에 익숙해진 개개인의 인식들이겠죠.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법이 바뀌고 정책이 도입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죽어도 바뀌지 않는 사회에 희망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어떤가요? 올겨울은 작년, 재작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듣동라 좀 본 여러분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위기 피해가 극심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오늘 이 이야기 다 할 예정입니다. 넓게 보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요새 지인들끼리 날씨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패딩을 언제 개시해야 하나 아마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마 방송 나갈 시점에는 아마 꺼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와중에 또 모기는 아직도 돌아다니대요. 정말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꽤 심각해요. 지금 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돼서 식수 부족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비상 상황이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난히 더 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진짜 왜 이러는 거죠?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엄청 작은 이 초미세먼지가 사람이 숨 쉴 때 폐나 혈관에 들어가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2018년 환경부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한국의 최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요. 2020년에는 19 마이크로그램, 지난해에는 1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2015년 한국이 초미세먼지 농도를 공식적으로 측정한 이래 최저치였어요. 올해는 근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 수치에는 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위축됐던 그해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해 미세먼지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깐 한국을 넘어서 국제 정세를 한번 봅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죠. 이 뉴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나마 재생에너지에 진심이던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전환을 일단 유예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나마 값이 저렴한 석탄 사용량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석탄은 천연가스를 태울 때보다 미세먼지 오염물질이 3배나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움직임은요,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할 때 중국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중국에서 겨울철 난방이 시작되면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국은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석탄을 12%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최근. 중국은 화력 발전의 거의 90%를 석탄으로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석탄 발전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 올겨울 한국의 맑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기상청이라든가 환경부 이런 정부 기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내의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중국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도 적지 않거든요. 정부도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 제도라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경유차 운행이나 석탄 발전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 그러니까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 5월에 기상청이 낸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 정체를 발생시키는 기상 조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실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기후변화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미세먼지 기사를 보다 보면요, 늘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예정이다. 대기 정체까지 심해져서 미세먼지가 흩어지기 어렵다. 이때 대기 정체라는 말이 등장하죠. 좀 여기서부터 어려워하실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기 정체는요, 말 그대로 공기를 이동시키고 확산시키는 바람이 정체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기후변화가 이 현상을 더 심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쉽게 풀어볼게요. 바람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기온차가 클수록 바람도 많이 불어요. 날씨가 더운 적도지방, 그리고 날씨가 추운 극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람이 대기를 이렇게 순환시켜 온 게 그동안의 자연의 섭리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의 온도와 적도지방과의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기를 순환시켰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기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 대기 정체, 이 공기를 정체시키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겨울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약화되고 이게 대기를 정체시키면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은요, 올해 북해 쪽 풍속이 약해지면서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생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정체되는 날이 길어지면요, 한 기압골이 계속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날씨에 갇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었던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가깝게 국내에서만 봐도 수도권 지역에서 올 여름에 내린 많은 비, 그리고 최근 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들, 물론 이런 이상기후의 요인을 100%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기후변화의 그림자가 일정 부분 예상치 못한 날씨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아니, 당장 12월 다 될 때까지 이렇게 따뜻할 줄 알았나요? 근데 이렇게 점점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기후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점점 벅차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도 누군가는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공기청정기를 턱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논의와 함께 기후 적응의 문제가 주요 과제인 상황입니다. 유엔이 2019년 한 보고서에서 기후 아파르테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용어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기후가 이 인종차별처럼 부자냐, 가난한 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주고 기후위기를 모면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기후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얼마 전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합의를 했다고 하죠. 어쨌든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 피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자와 피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여러 시도들을 우리가 기후정의라고 부르잖아요. 올해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였죠. 이 파키스탄의 기후변화부 장관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기금 마련 결정 이후에 이 기금은 자선기금이 아니다.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한 삭수금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미세먼지 이야기하다가 전 세계 기후위기 이야기까지 참 굉장히 멀리 와버렸는데요. 그만큼 저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확인하는 어떤 미세먼지 농도 또는 날씨 예보 이런 거에도 전 세계가 깊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런 날씨와 기후변화 이야기는 디스커버에서 종종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사회 돌아가는 거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혹은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이슈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 대본을 쓰면서도 제가 스마트폰을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갔다가 좋아요 좀 눌러주고 남의 스토리도 좀 보고 스토리 속에서 얼마 전 갖고 싶었던 운동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괜히 쇼핑몰 가격 검색도 좀 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거북이들 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문도 좀 넣고 집 조명을 좀 바꿔볼까? 인테리어 소품 파는 앱도 들어가 보고 트위터에서는 요새 뭐가 화제인가 둘러보다가 맞다 웹툰 최신화 떴을 텐데 웹툰도 좀 봤다가 근데 생각해보니 저 일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흰 창만 띄어져 있는 문서창을 열었고요. 여러분 맞아요. 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근데 문득 저의 이런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사는 사회는 중독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닐까? 요즘 제 주변 지인들이나 SNS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도파민이 너무 필요해. 그거 봤어? 도파민 미쳤어. 이런 말들이요. 아니 이 도파민이 도대체 뭔데 이 현대인들은 자꾸 뭔가 중독된 사람들처럼 도파민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우리가 임처럼 쓰는 이 도파민은 중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물질입니다. 뇌에서 뭔가 막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1시간 빡세게 했어요. 그러면 보상회로가 막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막 기분도 뿌듯해지고 상쾌하고 막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일상의 동기부여, 삶의 활력소로 살면서 반드시 필요해요. 도파민이 적게 분비돼서 발생하는 병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그 행위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하면 도파민이 분비돼. 그러면 우리는 막 쾌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든 니코틴 중독이든 이 중독의 문제는 다 도파민 분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빠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갈수록 쉬운 보상, 쉬운 도파민, 쉬운 중독거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피곤이 또 계속 누적되고 근데 일상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낄 만한 건 없고 그런 걸 찾고 싶긴 한데 열심히 해볼 의욕은 떨어져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하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운동! 정말 꾸준히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운동으로 얻는 도파민 대비 운동으로 얻게 되는 피곤함이 더 큰 거예요. 이 직장인한테는. 당장 저만 해도 운동 1시간 하는 그 피곤함 대신 일 끝나고 맛있는 안주에 술 한잔 딱 하면 그게 더 빠르게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존재에게 사랑을 느낄 때도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즐거운 면도 있지만 감정 소모도 있고 이게 꽤 피곤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연애 프로그램으로 남의 연애 보는 게 훨씬 힘도 덜 들고 재밌는 거죠.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일 그 자체에 매몰돼서 끊임없이 일을 벌이고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이 도파민 분비를 느끼는 이 워커홀릭 스타일들.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린 전보다 더 쉽게 도파민 거리를 얻게 됩니다. 뭔가를 사고 싶으면 스마트폰 터치 몇 방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막장부터 자기계발까지 온갖 종류의 콘텐츠도 볼 수 있고 SNS로 다른 사람들의 꾸며진 일상도 막 편하게 염탐할 수 있죠. 아주 즉각적으로 뇌에 찾아오는 쾌감들입니다. 내 삶에서의 어떤 만족감을 위한 긴 기다림은 참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중독이 쉬워진 시대, 중독이 일상화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뜻하는 호모와 중독을 뜻하는 아딕투스 이걸 붙여서 호모 아딕투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 책도 나왔어요. 여기 이 책입니다. 이게 참고로 경영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2020년 이후에 우리는 중독 경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돈을 버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테크 기업을 평가할 때도 매출보다는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을 중요한 자료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게 곧 시장에서의 지배력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SNS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서 더 오래 머물게 하고 기업들은 맞춤 광고 등의 수익을 얻잖아요. 넷플릭스 역시 리드 헤이스팅스 CEO가
우리의 주된 경쟁자는 수면이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듣동라도 듣동너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싶다고 지금 클로징 멘트로도 쓰고 뭐 여러 차례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제 듣동라도 여러분을 중독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 아까 SNS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흥미로운 자료를 소개할까 해요. 김혜란 광운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가 쓴 디지털 창의 노동에 대한 논문이에요. 이게 간단히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보는 시각이더라고요. SNS나 온라인에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개인들이 활동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뭐 이렇게 활동하는 개인들은 대가를 얻는 건 없죠. 오히려 이게 하나의 노동력이 돼서 그 해당 기업,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착취된다라는 이 서늘한 시선으로 쓴 논문이었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이 중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해도. 전 주말마다 스마트폰 알림으로 주간 스크린 타임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친절하게 이 스마트폰 본인이 알려줘요. 근데 진짜 수치를 보면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참 그런 거를 볼 때면은 굉장히 지긋지긋하고 가끔은 되게 혐오스럽기까지 하지만 이제 이거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이 됐구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 중독이나 도파민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중에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또 도우리 작가가 쓴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 이런 책이에요. 이 책에서 작가가 배달의 민족이나 오늘의 집 같은 서비스에 중독돼 있는 자신을 마주하면서 작가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독은 자기 위로이면서 자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책 도파미네이션의 작가,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요새 참 책을 많이 소개하네요. 네, 이 도파미네이션의 작가이자 스탠퍼드대 중독치료센터 소장인 애나 램키 같은 경우에는요, 도우리 작가의 이 표현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저울은 어떻게든 수평 상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게임을 하든 SNS를 하든 술을 마시든 해서 쾌감을 막 얻어요. 그러면은 저울 한쪽에 쾌락이 막 쌓이겠죠? 그럼 우리 뇌에 있는 이 저울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반대 속성의 고통의 감정을 그 저울 반대쪽에 투입을 한대요. 그렇게 수평을 맞추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즉각적인 쾌감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현타 올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도대체 왜 했지? 너무 허무하다. 막 이렇게 공허하고 후회되는 이런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이 저울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근데 이게 중독의 정도가 심해지면 내성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쾌감을 얻기 위해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저울에 고통이 너무 쌓여 있어. 그래서 이걸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쾌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딱히 이거밖에 할 게 없기도 하고 머릿속에 온통 이 생각뿐이고 안 하면 우울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대사회의 중독은 대체로 과잉 소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일상은 대체로 소비로 굴러가잖아요.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밥 친구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고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쇼핑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사실 다 소비니까요. 근데 이런 행위들에 중독된다는 것은 곧 과잉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소비의 과잉이 불러올 환경 문제와 노동력 착취 문제,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법한 문제죠. 국내에서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이 연 8만 톤이라고 하고 이걸 지탱하는 너무나도 값싼 노동력이 있고 그리고 한 OTT 사이트가 시리즈를 제작하고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느라 배출하는 탄소량이 110만 톤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멀리 간 이야기를 한 것 같나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어디서 쾌감을 얻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서 손쉽게 그렇게 도파민 분비거리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얻게 된 도파민에 중독된다는 건 우리가 직면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잠깐의 현실 도피에 그칠 거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좀 직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중독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도파민과의 아슬아슬한 밀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중독된 대상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빵 터질 수 있대요.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 제한을 활용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1시간 동안 혹은 3시간 동안은 혹은 주말 동안은 절대 인스타 안 켤 거야. 인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잠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한 시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빈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지상 기자가 본인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볼 시간에 뭐 차를 좀 끓여 마신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집안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팁을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환자에게 회복을 결심한 계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다수가 이렇게 답을 한대요.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몇 년이나 이 짓을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던 순간이었다라고요. 내 인생을 좀 더 넓게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 현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좀 더 넓게 두고 내 인생 전체로 두고 현재를 직시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도파민거리를 찾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세요. 우리 그 듣동나 사이언스에서 백승만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일상에서 성취를 느끼게 해줄 작은 취미를 만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글을 써본다든가 뭐 아니면 사랑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뭐 연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덕질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그런 일상 속에서 작은 취미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뭐 건강한 도파민을 부른다라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운동도 마찬가지고 저는 당장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을 저번 주보다는 한 2시간은 줄여보자 라는 걸 목표로 해보려고요. 여러분의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는 거는 요즘 뭔가요? 듣동나가 여러분의 도파민이 아닌 습관이 됩니다. 저희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에 임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서울시장, 재벌가 사위. 서울중앙지검 금조부 서민영 검사입니다. 나도 정의 구현 한번 해보자.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반부패 수사부 검사. 요즘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많이들 보시던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두 캐릭터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정형화된 검사 캐릭터죠. 늘 어떤 정치적 사건 중심에 있는 이미지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그 검찰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검찰개혁, 검핵관, 만사검통, 유검무죄. 올해는 유난히 뉴스에서도 검찰 관련 각종 수식어가 자주 등장한 한 해였어요. 근데 앞에서 말한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 근본적으로 담고 있는 명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검찰은 힘이 세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힘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수사권이 좀 조정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예전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영장을 치고 뭐 구속영장도 치고 체포영장도 치고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겨 그리고 그 재판에 참석해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까지 모두 검찰의 권한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검찰이 이런 권한을 갖게 된 건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어요. 아니 경찰도 있는데 왜 검사한테 수사도 하게 해주고 뭐 기소도 하게 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경찰의 위상은 바닥이었어요. 뭔가 경찰의 이미지는 순사, 그러니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런 좀 비판들이 거셌거든요. 60년대, 80년대 검찰은요 독재 정부 시절에 뭐 중앙수사부라든가 아니면 군사정권 시절에 안기부라든가 이런 권한이 상당히 막강했던 정보기관의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그린 대표적인 영화들을 보면요. 경찰의 고문 끝에 받아낸 자백으로 뭐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했던 영화 변호인 속의 검사, 그리고 조사받다가 사망한 대학생의 그 고문 흔적을 뭐 유족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세상에 알리지 않기 위해 화장 동의 서류에 도장 찍기를 강요받는 영화 1987 속 공안부장. 그래서 당시 검찰은 정치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자처했다라는 비판도 받고 정치검찰이라는 수식어도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군사정권이 저물고 민주화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검찰이. 이젠 정말로 권력 드라마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됩니다. 지난 군사정부에 대한 심판은 검찰의 손에 맡겨지게 돼요.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부를 상징하던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당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어땠을까요? 당시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냈는데 못할 게 이제 뭐 있냐, 이런 사기가 막 충만해진 거죠. 그러면서 검찰의 주류 세력은 공안에서 특수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도 현재 특수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였거든요. 여기서 잠깐. 검사들 중에 다수는 경찰이 송치한 고소사건, 고발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에요. 누구 말에 속아서 투자했다가 모은 돈을 다 잃은 뭐 그런 사건들, 뭐 절도 사건, 이런 것들 주위에서 뭐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사건은 주로 형사부가 담당합니다. 이 특수부 검사들은 뭘 하냐면 자체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대상도 거물급이에요. 언론이 주목하고 사회가 주목하는 대형 사건과 인물들, 이들을 수사하면서 특수부는 세력을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간다고 해요. 검찰 내에서도 일 잘하는 엘리트 오브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 특수부라고 해요. 물론 그 특수부에 가서도 당연한 소리지만 성과를 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해 그 팀 전체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나면 그 특수부 라인은 학연 지연보다도 끈끈한 근무연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라인이 되면서 전관 예우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역대 검찰총장 21명 중에서요, 절반이 특수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려하면 특수부 경력은 출세의 직행 코스라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들 아시다시피 특수부 검사로 잘 나갔던 인물이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재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 이 세 사람의 교집합도 특수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봤듯이 검찰은 적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이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온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권을 남용한다. 2013년에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민 유우성 씨를 검찰이 간첩 혐의로 기소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혐의가 무죄가 납니다. 근데 다음에 검찰이 유 씨를 이번엔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2010년에 혐의가 경미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추가 증거 없이 또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대법원은 이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면서 해당 사안을 공소권 남용 사례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라고 인정한 첫 사례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비판도 있어요. 고소고발 자료들을 묵혀놨다가 특정 시점에 꺼내는 어떤 캐비닛 수사라고 하죠. 이런 관행도 늘 지적받아온 것이었죠. 바깥으로 향한 날선 칼날에 비해서 한없이 무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도 늘 이제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데, 검찰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재판에 넘긴 비율은 5년간 0.13%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렇게 권력을 감시하려다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요, 검찰 조직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서 애써왔어요. 김대중 정부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특별검사, 특검제도가 처음 도입이 돼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이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니라 독립된 특별검사에게 담당하도록 한 제도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요, 작년에 출범한 공수처,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첫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처음 명시가 됐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아까 말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됩니다. 현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정해놨었는데, 이걸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세부 규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되살려놔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어쨌든 검찰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인가, 진짜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영에 상관없이 존재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2019년 7월에 당시 검찰총장 후보였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는 게 이건 또 그게 더 나은 방향이냐. 사실 최근 이태원 참사에서도 봤지만 경찰이 과연 그 일을 대체할 역량이 있고 믿을 만한 조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전하고 또 검찰 권한의 핵심인 이 기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 수단을 마련할 것인지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한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사건을 검찰 수사의 형식으로 해결을 해왔어요. 그렇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검찰의 영향력은 더 확장되어 온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검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어떤 수사 역량도 한몫했을 거고 그 수사 결과로 시작된 긍정적인 사회 변화 또한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막 취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검찰의 인지수사로 사회가 바뀌는 방식은 현대적인 방식은 아니다.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검찰 내부의 시선도 존재하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검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듣동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매일 아침 7시 듣동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